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인류의 잊혀진 옛 이야기, 고대 문명의 신비로운 새벽을 찾아 떠나보았습니다. 이집트의 데스핑크스, 터키의 göbeklli tepe, 사하라 사막 깊숙이 숨은 나부타 플라야, 기원전 3000년 초 갑작스레 등장한 왕조 이집트, 그리고 대피라미드, 인더스 계곡의 모헨조다로, 수메르의 지구라트, 멕시코의 테오티우아칸, 안데스 산맥의 티아후아나코와 쿠스코 거석들, 심지어 개의 기원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풀어보았습니다. 문명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어찌하여 그 흔적들은 모래와 시간 속에 묻혀버렸을까? 고대인들은 정말 원시적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지식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걸까? 고대 문명의 비밀 속으로 아주 깊이, 아주 자세히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집트 기자에 대해 스핑크스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선 이 거대한 석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73m, 높이 20m, 그 위용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공식 역사는 스핑크스가 기원전 2500년경 제사왕조의 카프레 왕이 피라미드와 함께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질학자 로버트 쇼우 박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스핑크스 몸체와 인클로저 벽에 새겨진 풍화 패턴을 분석하였고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핑크스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적어도 기원전 7000년, 심지어 기원전 9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문명의 시작인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와 이집트보다 훨씬 앞선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지금의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강이 흐르는 푸른 땅이었을 것입니다. 스핑크스 몸체와 인클로저 벽에 남은 물의 침식 흔적은 그 시절의 증거였습니다. 서쪽 끝은 침식이 심하고 동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패턴은 비가 흘러내린 흔적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침식은 오늘날의 건조한 사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스핑크스에 대한 또 다른 가설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스핑크스가 물속에 잠겨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핑크스 인클로저를 해자처럼 물로 채워 동상처럼 보이게 했다는 가설이죠. 이는 물에 의한 침식 흔적을 설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쇼우 박사는 이를 단호히 반박하였습니다. 스핑크스 인클로저의 바닥은 방수 처리가 되지 않은 카르스트 지형으로 단층과 균열로 물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수직 균열은 비와 물의 흐름으로 생긴 것이지 고인 물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스핑크스 사원의 석회암 블록도 강수에 의한 풍화 흔적을 보여주었고 이는 고왕국 시대의 화강암 보수 이전의 오래된 흔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스핑크스가 공식 연대보다 훨씬 오래되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스핑크스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왕의 얼굴을 새긴 조각상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핑크스는 천문학적 지식을 담은 거대한 달력이나 오리온 자리와 연결된 신성한 유물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해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별들과 스핑크스의 방향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설은 나중에 나부타 플라야와도 이어질 것이니 이 점을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스핑크스는 고대인들이 우주와 어떻게 소통했는지,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열쇠였습니다. 공식 역사는 이를 단순한 무덤의 부속물로 치부하지만 지질학적 데이터는 더 큰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스핑크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집트 남부 사하라 사막의 나부타 플라야로 갔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고고학자 프레드 웬도프와 그의 팀은 기원전 4000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된 돌 원형과 거석 구조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돌들은 무작위로 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자 토마스 브로피는 이 돌들이 하늘의 별들과 정확히 정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원전 6400년에서 4900년 사이 여름 지점의 밤하늘에서 오리온의 허리띠와 완벽히 일치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천문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나부타 플라야의 다른 돌들은 기원전만 6500년의 오리온 자리 머리와 어깨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거의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지식이었습니다. 문자 없이도 그들은 별을 읽고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며 우주의 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나부타 플라야의 돌들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고대인들의 지혜가 새겨진 책이었습니다. 이 돌들을 보며 우리가 고대인들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문명이 문자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배웠지만 어쩌면 문명은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별을 통해 시간을 기록하고 세대를 이어 지식을 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핑크스와 나부타 플라야가 오리온 자리를 공유한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우주와 깊은 연결을 맺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리온 자리는 고대 이집트에서 오시리스 신과 연관되었고 나부타 플라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연결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큰 그림의 일부일까? 이 질문은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이끌었습니다. 이제 터키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시리아 국경 바로 북쪽 göbeklli tepe라는 유적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발견이었습니다. 기원전 9000년에서 만년, 마지막 빙하기가 막 끝난 시점에 세워진 거대한 T자형 석회암 기둥들은 놀라웠습니다. 높이 2m에서 7m, 무게는 수십 톤에 달했습니다. 이 기둥들은 뱀, 여우, 독수리, 사자, 심지어 인간 형상까지 3차원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둥들을 보며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냥과 채집으로 살았다고 배웠는데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려면 엄청난 조직력, 기술, 그리고 사회적 협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거주 공간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수천 개의 동물뼈, 특히 멸종된 오록스인 황소의 뼈와 잔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이곳이 신성한 장소였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종교적 의식을 치렀거나 사람들이 모여 별을 관측하며 우주의 비밀을 나눴던 곳일까요? 일부 기둥에는 천문학적 상징이 새겨져 있어 이곳이 하늘과 연결된 장소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수수께끼는 기원전 8000년경 이곳이 의도적으로 땅에 묻혔다는 점입니다. 왜일까?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혹시 그들은 다가오는 대격변을 예감했을까? 해성 충돌이나 기후 변화를 알고 자신들의 지식을 보존하려 했던 걸까? 기둥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메시지를 담은 기록물일지도 모릅니다. 땅속에 잠든 이 유적은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퍼즐의 조각이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공식 역사의 타임라인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냥꾼 채집인들이 이런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기존의 문명관을 제고하게 했습니다. 이제 기원전 3000년 초에 왕조 이집트로 넘어갔습니다. 원시적인 북아프리카 문화가 갑작스레 웅장한 문명으로 변모한 것은 문명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대피라미드는 이 유산의 정점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즉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구조물입니다. 230만 개의 석회암 블록, 총 400만 톤의 무게, 이는 현대 후버댐의 3분의 2에 맞먹습니다. 평균 블록 무게는 2.5톤이지만 일부는 16톤에 달하는 케이싱 블록입니다. 이 블록들은 초강력 모르타르로 고정되어 거의 완벽한 외피를 형성하였습니다. 14메이커의 기반함은 레이저 수준의 정확도로 평평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전체 바닥의 수평 편차는 1인치 미만입니다. 이는 현대 레이저 레벨링 기술과 맞먹는 정밀함입니다. 대피라미드의 방향은 진북에 맞춰져 있으며 편차는 0.05도에 불과합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대의 천문 관측으로 이를 달성했다는 것은 놀라운 업적입니다. 26도 각도의 하강 통로는 350피트 길이로 단단한 기반함을 뚫었으며 150피트에 걸쳐 0.020인치, 전체에서 0.250인치의 편차만 보였습니다. 이 통로는 4 곱하기 4피트도 안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 벽에 탄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둠 속에서 횃불 없이 어떻게 이런 정밀함을 유지했을까? 복잡한 내부 구조인 왕의 방, 여왕의 방, 대회랑은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왕의 방 금고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고 입구보다 커서 이동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블록에는 보석 톱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원시 도구로는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플린더스 패트리는 케이싱 블록의 정밀성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는 75인치 길이에서 0.01인치 편차만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현대 안경사의 직선 모서리와 맞먹는 정확도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회사인 데니얼, 맨, 존슨 앤 맨은 허운 대피라미드의 법의학적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의 치수, 수평성, 방향이 현대 건설 기술과 비교해도 손색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대회랑의 40톤 화강암 블록, 환기구의 정밀한 설계, 심지어 시리우스 별을 가리켰다는 갱도문, 이 모든 것은 고급 기술을 암시합니다. 공식 역사는 구리끌과 망치로 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습니다. 대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잃어버린 문명의 기술적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집트 밖으로 나가 인더스 계곡의 모헨조다로를 보았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세워진 이 도시는 현대 도시를 방불케 했습니다. 격자 체계로 계획된 도시는 실내 배관, 대욕장, 곡물 창고, 표준화된 벽돌로 이루어졌습니다. 40피트 길이, 8피트 깊이의 대욕장은 2겹의 벽돌, 석회, 시멘트, 역청으로 방수 처리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얕은 구역까지 있었습니다. 성체에는 대형 주거용 건물, 집회장, 곡물 창고가 있었고 도로는 8에서 10피트 폭의 배수로까지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벽돌을 쌓기 전에 설계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복잡한 도시가 갑작스레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선행 문명 없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모헨조다로의 언어는 해독되지 않았고 그 기원은 미스터리입니다. 공식 역사는 이를 단순히 인더스 문명의 일부로 치부하지만 이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원시 부족의 산물이 아니라 고급 토목공학을 마스터한 이들의 작품이었습니다. 모헨조다로와 동시대의 하라파는 비슷한 특징을 보였지만 이 문명 전체가 1000마일에 걸쳐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과 쇠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물려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수메르로 갔습니다. 신할 땅,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불리는 이곳은 척박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문자, 바퀴, 청동, 지구라트, 소가 끄는 쟁기, 고급 수학이 발명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스스로를 검은머리라 불렀고 그들의 언어는 셈족 언어와 달랐습니다. 일부 언어학자는 수메르어와 바스크어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숲도 광물도 바위도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이런 문명을 일으켰을까? 금속 세공은 구리, 금, 은,
주석 같은 광물이 필요합니다. 원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고 고온 가마를 만드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메르인들은 이를 해냈고 최초의 합금인 청동까지 만들었습니다. 수메르의 60진법 수학은 오늘날 시간, 분, 초, 원의 360도를 나누는 기초입니다. 원이 360도이고 60, 30, 15, 11로 세분화될 수 있다는 개념은 고급 수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인류는 손가락으로 세거나 사냥과 채집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메르인들은 이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시 사회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 왜 사막을 선택했을까? 공식 역사는 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메르인들은 고급 지식을 물려받은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멕시코의 테오티후아칸으로 갔습니다. 이 도시는 천문학적 정렬로 설계되었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는 죽음의 길을 따라 3.2km에 걸쳐 배치되었습니다. 북반구 봄 5월 18일에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새벽의 모습을 드러냈고 태양은 8월 12일에 지평선 위로 졌습니다. 이는 중미 달력의 시작, 기원전 3114년 8월 12일을 기념하는 정렬이었습니다. 이 정밀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에서 운모층이 발견된 것입니다. 운모는 장식용 광물이 아닙니다. 비전도성으로 NASA는 우주선의 방사선 차폐에 사용합니다. 전자레인지와 전자기파 차폐에도 쓰입니다. 그런데 테오티후아칸의 운모는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27.5m 크기의 정밀 절단 시트가 운모 사원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퀴도 항구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3200km를 이동했을까? 이는 고대 기술의 변칙적 증거입니다. 테오티후아칸은 20만 명이 살던 도시였지만 그 언어, 기원, 쇠퇴 원인은 미스터리입니다. 공식 역사는 이를 침묵으로 덮습니다. 페루와 볼리비아의 티티카카 호수 근처로 여행을 떠나보았습니다. 이곳은 안데스 산맥의 심장부, 해발 12,500피트 약 3,800m에 자리 잡은 고원지대입니다. 티티카카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항해 가능한 호수로 길이 190km, 너비 80km에 달하는 거대한 물줄기입니다. 이 지역은 척박한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얇은 공기, 극단적인 일교차, 그리고 비옥하지 않은 토양은 생존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티아오아나쿠와 쿠스코 근처의 유적들은 단순한 원시 부족의 산물이 아니라 고급 기술과 지식을 가진 이들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티아오아나쿠로 가보았습니다. 볼리비아에 위치한 이 유적지는 기원전 400년에서 서기 1000년 사이에 번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대한학자들은 이보다 훨씬 오래된 기원전 만년 이상을 제안합니다. 티아오아나쿠의 가장 상징적인 구조물은 태양의 관문입니다. 이 관문은 단일 안데사이트 블록으로 조각되었으며 무게는 약 10톤에 달합니다. 높이 3m, 너비 4m로 정교한 부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부조에는 태양신 비라코차로 여겨지는 인물과 날개 달린 동물,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양들은 천문학적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는 이 부조가 태양의 이동이나 별자리를 기록한 달력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태양의 관문을 만드는 과정은 경이롭습니다. 안데사이트는 단단하고 가공하기 어려운 암석입니다. 원시 도구 굴이나 청동끌로는 이런 정밀한 조각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블록은 티아오아나쿠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채석장에서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퀴나 대형 짐승이 없는 안데스에서 10톤의 돌을 산맥을 넘어 옮기는 것은 엄청난 기술과 조직력을 요구합니다. 일부 연구자는 이들이 통나무 롤러나 로프 시스템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여전히 그 방법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태양의 관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티아오아나쿠 문명의 천문학적 지식과 건축 기술을 상징하는 증거였습니다. 티아오아나쿠는 건축뿐 아니라 농업에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해발 12,500피트의 척박한 고원에서 농업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서리와 건조한 토양은 작물 재배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티아오아나쿠 사람들은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제방, 운하, 융기된 침대로 이루어진 복잡한 농업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융기된 침대는 땅을 높게 쌓아 서리를 피하고 주변 운하에서 물을 끌어와 관계하였습니다. 이 운하는 밤의 열을 저장하여 미기후를 조성했고 작물의 생장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퀴노아, 감자, 옥수수 같은 작물이 이 시스템 덕분에 풍부하게 자랐습니다. 이 농업 시스템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친 운하와 제방은 대규모 노동력과 계획을 요구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시스템이 티아오아나쿠의 인구 증가와 도시화를 뒷받침했다고 봅니다. 티아오아나쿠는 약 2만 명이 거주한 도시였으며 중앙광장, 피라미드, 사원으로 구성된 복합체였습니다. 아카파나 피라미드와 칼라사사야 사원은 천문학적 정렬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칼라사사야의 벽은 춘분과 추분의 태양이 정확히 정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티아오아나쿠 사람들이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하늘을 읽고 시간을 기록한 이들이었음을 말해줍니다. 흥미롭게도 티아오아나쿠는 한때 바다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티티카카 호수는 현재 내륙에 있지만 지질학적 증거는 이 지역이 과거 바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호수 바닥의 퇴적물은 해양 생물의 흔적을 보이며 일부 학자는 빙하기 이전 이곳이 해안선에 가까웠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대 홍수설도 제기됩니다. 티아오아나쿠의 돌 구조물에는 물에 의한 침식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는 대규모 홍수나 호수 범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한 연구자는 이 홍수가 빙하기 말의 해수면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티아오아나쿠가 바다와 연결되었다면 그들은 해양 문화를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아틀란티스 전설과도 연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쿠스코 근처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페루의 잉카 제국의 심장부였던 쿠스코는 티아오아나쿠보다 늦은 시기 서기 13세기경에 번성했지만 그 유적들은 훨씬 오래된 기원을 암시합니다. 쿠스코 외곽의 삭사이와만 요새는 거서 건축의 정수입니다. 이곳의 벽은 100톤에서 최대 2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안데사이트와 석회암 블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블록들은 퍼즐 조각처럼 완벽히 맞춰져 심지어 종이 한 장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각 돌은 불규칙한 모양이지만 이웃한 돌과 정확히 들어맞도록 절단되었습니다. 이 정밀함은 현대의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삭사이와만의 돌들은 어떻게 가공되었을까? 공식 역사는 잉카가 돌망치와 청동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0톤의 돌을 정밀히 자르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채석장에서 운반하며 틈없이 쌓는 것은 원시 도구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블록은 곡선과 모서리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3차원 퍼즐을 푸는 듯한 설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벽은 지진에 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데스는 지진이 빈번한 지역인데 삭사이와만의 벽은 수백 년 동안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급 건축학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점은 청동 클램프의 사용이었습니다. 쿠스코와 올란타이탐보 같은 유적에서 거석들은 T자형 홈의 청동 클램프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클램프는 돌을 단단히 고정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청동은 현장에서 주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돌에 홈을 파고 녹은 청동을 부어 클램프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고온 용광로와 정밀한 금속 가공 기술을 요구합니다. 공식 역사에서는 잉카가 이런 기술을 가졌다고 보지만 콜럼버스 이전 안데스에서 이런 수준의 야금술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는 이 기술이 잉카 이전 문명 아마도 티아오아나쿠와 연결된 으로부터 전해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쿠스코 근처의 또 다른 유적 마추픽추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해발 2430m의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잉카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기원은 불분명합니다. 마추픽추의 돌벽은 삭사이와만과 유사한 정밀함을 보여줍니다. 돌들은 틈없이 맞춰졌고 일부는 곡선과 각도로 복잡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의 농업 테라스와 관계 시스템은 티아오아나쿠의 융기된 침대와 비슷한 혁신을 보여줍니다. 마추픽추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천문학적 관측소나 신성한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양 사원의 창은 동지와 춘분에 정확히 정렬됩니다. 이 지역의 지질학적 흔적은 고대 홍수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티티카카 호수 주변의 퇴적물은 과거 대규모 범람의 증거를 보입니다. 일부 학자는 이 홍수가 빙하기 말의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해수면 상승은 아니더라도 안데스의 빙하가 녹으며 호수와 강이 범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티아오아나쿠와 쿠스코의 초기 정착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만약 이곳이 바다와 연결되었다면 그들은 해양 교역 네트워크를 발전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아틀란티스와 순다랜드 같은 전설과 연결될 수 있는 단서입니다. 티아오아나쿠와 쿠스코의 유적을 보며 이들은 원시 부족이 아니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고급 건축, 농업, 야금술, 천문학을 마스터한 이들이었습니다. 해발만 2500피트의 척박한 땅에서 문명을 꽃피운 이들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잉카 이전, 어쩌면 빙하기 말에 잃어버린 문명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적들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고대 지혜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개의 기원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공식 역사는 개가 약 15,000년 전 코요테, 하이에나, 자칼, 늑대 등 다양한 야생 객과 동물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받아들여진 이야기였죠. 고고학자와 인류학자들은 화석 기록과 초기 인간 거주지의 동물뼈를 바탕으로 인간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객과 동물을 길들여 오늘날의 개로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루어진 DNA 연구는 이 가설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이 연구는 모든 개 품종, 치와와부터 그레이트 데인까지가 오직 늑대에서 유래했으며 다른 개과 동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갈라짐이 4만 년에서 심지어 15만 년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연대는 인류가 단순히 사냥과 채집으로 살던 시기로 복잡한 사회적 조직이나 기술이 없다고 여겨지던 때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학계에 충격을 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고대 인류와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 발견이 문제를 제기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늑대에서 개로의 전환이 단순한 길들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늑대는 사회적 동물이지만 그들의 번식 구조는 극도로 엄격합니다. 늑대 무리에는 알파 수컷과 알파 암컷만이 번식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구성원들은 이들의 자손을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엄격한 위계는 무리 내 돌연변이나 비정상적 개체가 살아남을 가능성을 극도로 낮춥니다. 예를 들어 늑대 새끼가 인간에게 친화적인 성질을 보이거나 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특성은 늑대 무리 내에서는 약점으로 간주되어 그 개체가 성체가 되기 전에 배척되거나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 선택은 늑대의 생존에 최적화된 특성을 강화하며 인간에게 유용한 개 같은 특성은 오히려 제거됩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진화 과정에서 늑대가 개로 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석기시대 조상이 어떻게 늑대를 개로 만들었을까? 공식 역사에서는 인간이 늑대 새끼를 데려와 키우며 점차 길들였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늑대가 인간의 캠프 근처로 와서 음식 찌꺼기를 먹고 점차 인간과 공생관계를 맺었다는 식이죠.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적인 상상에 가깝습니다. 늑대는 야생동물로 인간을 피하거나 공격하는 본능이 강합니다. 새끼를 키운다고 해도 성체가 되면 야생 본능이 되살아나며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개의 특징인 작은 크기, 다양한 털 색깔, 인간에 대한 충성심, 짖는 습성은 늑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특성이 우연히 나타나고 그것이 무리 내에서 번식되어 고정될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더구나 늑대와 개의 유전적 차이를 생각해봅시다. 현대 유전학은 개가 늑대와 비교해 특정 유전자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개는 인간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옥시토신 수용체 유전자 변이를 가졌습니다. 또한 개의 두뇌는 늑대보다 작고 공격성이 낮으며 인간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몇 세대 동안의 길들이기로 생기지 않습니다. 늑대 무리에서 이런 돌연변이가 나타나더라도 무리의 번식 구조가 이를 퍼뜨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늑대는 짝짓기에서 매우 선택적이며 약한 개체는 번식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의 기원은 자연 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석기시대 조상이 이런 변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들은 늑대를 선택적으로 교배하여 특정 특성을 강화했을까요? 이는 현대의 품종 개량과 유사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품종 개량은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유전학 지식, 통제된 환경, 기록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석기시대에는 이런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늑대의 유전적 특성을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했을까? 예를 들어 푸들 같은 소형견이나 마스티프 같은 대형견의 다양성은 단순한 길들이기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유전적 개입을 암시합니다. 현대 사육자들을 생각해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유전공학 기술을 사용하지만 순종 늑대 2마리를 데려와 개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늑대와 개의 유전적 간극은 너무 큽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복제하지 못하는 일을 석기시대 인류가 어떻게 해냈다는 걸까? 이는 고대인들이 단순히 동물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 유전학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가설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조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대피라미드나 궤베클리 테페 같은 구조물이 원시 도구로 불가능하듯 개의 기원도 단순한 설명으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이제 지구의 대격변으로 이야기를 옮겨보았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지구 역사에서 5번의 대규모 멸종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4억 4천만에서 4억 5천만 년 전인 오르도비스기, 4억 8천만에서 3억 6천만 년 전인 대범기, 2억 8,600만에서 2억 4,800만 년 전인 페름기, 2억 5,100만에서 2억 5,200만 년 전인 삼첩기, 1억 4,400만에서 6,500만 년 전인 백악기입니다. 이 사건들은 공룡과 같은 거대한 생물군을 지구에서 지웠고 생태계를 완전히 재편하였습니다. 이는 현대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의 일이었지만 비교적 최근의 두 사건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는 약 7만 1000년 전 수마트라의 토바 화산 폭발입니다. 이는 지난 200만 년 동안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로 1980년 세인트 헬렌스산 폭발보다 만배 강력했습니다. 이 추화산은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황산가스를 대기 중으로 뿜어냈습니다. 그 결과 길이 100km, 너비 60km의 칼데라 호수가 생겼습니다. 폭발은 지구 전체를 뒤덮는 화산 겨울을 6년 동안 지속시켰고 이는 지구 온도를 급격히 낮추었습니다. 황산 안개는 태양빛을 차단하여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했고 이는 가뭄과 기근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여파로 1000년 동안 이어진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유전학자들은 이 시기 인류의 개체 수가 급감했다고 추정합니다. 일부는 15,000에서 4만 명으로 줄었다고 보고 유타 대학의 린조르드 교수는 심지어 5,000명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인류가 멸종 직전까지 갔던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약 만년 전 빙하기 말에 일어난 신비한 대격변입니다. 이 시기의 원인은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학자는 해성이나 소행성 충돌을 지목하고 다른 이들은 급격한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봅니다. 알려진 사실은 이 시기에 북아메리카와 유럽, 중남미의 생태계가 극적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매머드, 세이버 이빨 호랑이, 거대 들소, 낙타, 말, 땅나무늘보, 패커리, 아메리카 코끼리, 코뿔소, 거대 아르마딜로 같은 대형 동물들이 갑작스레 멸종하였습니다. 이들은 빙하기 생태계의 핵심 종이었고 그들의 사라짐은 인간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기후는 극단적으로 변동하였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해안 지역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시기의 지질학적 흔적은 대규모 홍수와 화산 활동 그리고 이상 기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대격변은 고대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만약 7만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에 문명이 존재했다면 이런 재앙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토바 폭발은 인류의 99%를 지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존자들은 극소수로 복잡한 사회적 구조나 기술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년 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면 상승은 해안 문명을 물속에 잠기게 했고 동물 멸종은 식량 자원을 파괴하였습니다. 문명이 있었다면 그 흔적은 모래와 바다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이제 지중해 연안의 담수 호 문명을 상상해보았습니다. 먼 옛날 지중해는 지금처럼 소금 바다가 아니라 여러 담수호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질학적 증거는 약 560만 년 전 지중해가 바닷물로 채워진 대홍수인 지브롤터 해협의 붕괴를 시사합니다. 하지만 더 최근 빙하기 동안 낮은 해수면은 지중해 연안의 새로운 정착지를 가능케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 문명이 있었다면 빙하기 말의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명의 잔해는 오늘날 피라미드나 바알베크의 거석처럼 변칙적 유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크로마뇽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약 4만 년 전 서유럽에 나타난 그들은 해부학적으로 현대 인류였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도구, 예술, 장신구를 만들었고 동굴 벽화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 공식 역사는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주했다고 하지만 그들을 낳은 모체 문명의 증거는 희박합니다. 저는 그들이 잃어버린 문명의 생존자일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문명이 홍수로 무너졌다면 크로마뇽인은 그 파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레 나타난 듯하지만 어쩌면 더 오래된 지식의 계승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아틀란티스 전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대화편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처음 소개한 것으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를 고도로 발달한 문명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문명은 거대한 섬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정교한 건축물, 복잡한 운하 시스템, 강력한 해군, 그리고 풍요로운 자원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신들의 후손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사회로 금속 세공, 농업, 천문학, 심지어 정치 체계까지 고도로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탐욕과 오만에 빠져 신들의 심판을 받아 단 하루 밤낮 만에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 사건이 약 9,000년 전, 즉 기원전 9600년경에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공식 역사에서는 아틀란티스를 단순한 신화나 우화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이 이상적인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아틀란티스가 실제 역사적 사건인 예를 들어 기원전 1600년경 산토리니 화산 폭발로 파괴된 미노아 문명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플라톤의 연대인 기원전 9600년과 지리적 묘사인 지브롤터 해협 너머의 대서양과 맞지 않습니다. 저는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대격변으로 사라진 고대 문명의 메아리일 가능성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만약 고대의 복잡한 문명이 존재했다면 빙하기 말의 급격한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은 그 흔적을 받아 속에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아틀란티스는 그 잊혀진 문명의 이름 혹은 그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아틀란티스의 위치에 대한 추측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즉 지브롤터 해협인 대서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아틀란티스를 아조레스 제도, 바하마, 심지어 남극 대륙과 연결짓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적 증거는 대서양 한가운데 거대한 섬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아틀란티스가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고대 문명들의 집합적 기억일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지중해, 흑해, 혹은 동남아시아의 잃어버린 땅들이 아틀란티스 전설의 원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플라톤은 이 이야기를 이집트 사제들에게서 들었다고 했으니 아틀란티스는 이집트의 고대 기록이나 구전 설화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순다랜드로 이야기를 옮겨보았습니다. 순다랜드는 동남아시아의 잊혀진 대륙입니다. 오늘날 인도차이나, 말레이 제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로 둘러싸인 지역은 현재 바다로 덮여있지만 빙하기 동안에는 광활한 육지였습니다. 기원전 18,000년에서 11,000년 사이 지구는 마지막 빙하기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해수면은 지금보다 75에서 120m 낮았고 이로 인해 순다랜드는 아대륙만큼 거대한 평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자바, 수마트라, 보르네오, 말레이 반도를 연결하는 비옥한 땅이었으며 강과 호수, 밀림과 초원이 어우러진 생태계였을 것입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이곳에 초기 인류가 정착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자바섬의 화석은 호모 에렉투스가 이미 100만 년 전 이 지역에 살았음을 암시합니다. 순다랜드는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문명의 씨앗이 뿌려졌을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빙하기의 온화한 기후는 농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식물과 동물을 풍부하게 제공했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초기 농업의 흔적, 예를 들어 쌀과 타로의 재를 발견하였습니다. 순다랜드의 강과 해안은 교역과 이동을 가능케 했을 것이고 이는 복잡한 사회의 형성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연구자는 순다랜드가 고대 해양 문명의 발상지였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배를 만들어 섬과 섬 사이를 오가며 네트워크를 형성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의 원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다랜드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며 지구 온도가 상승하자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4,000년경부터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였고 기원전 11,000년경에는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빙하기 말의 대격변과 맞물립니다. 일부 학자는 해성 충돌이나 대규모 화산 활동이 이 과정을 가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순다랜드는 서서히 물에 잠겼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 이 지역의 대부분은 오늘날의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섬을 제외하고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 마을과 농경지를 집어삼켰고 주민들은 더 높은 지대나 다른 대륙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이 이주는 동남아시아, 인도, 심지어 오세아니아의 초기 정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순다랜드가 문명이었을까? 직접적인 증거는 바다 밑에 묻혀있어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단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구뚠 파당 유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유적은 자바섬 서부 치안주르 지역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고고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구뚠 파당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복잡한 거석 구조물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기원전 9,000년경, 심지어 그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20,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순다랜드가 빙하기 말의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기 전 이 지역에서 고급 건축 기술이 존재했음을 강력히 암시하는 증거입니다. 공식 역사에서는 이 유적을 비교적 최근인 기원전 500년경에 것으로 보지만 최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지질학적 분석은 훨씬 오래된 기원을 시사합니다. 이 차이는 순다랜드 문명의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 있습니다. 구뚠 파당은 외관상으로는 자연 언덕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는 인공적으로 쌓아올린 계단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약 15헥타르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수천 개의 화산암 기둥과 판석으로 구성된 피라미드 형태의 복합체로 보입니다. 발굴 작업은 이 구조물이 최소 5개의 층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최상층은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기원전 2000년경의 흔적을 보이지만 지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오래된 층이 드러납니다. 2014년 인도네시아 연구팀은 지하 레이더와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가장 깊은 층이 기원전 9000년에서 20,000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대는 공식 고고학의 타임라인인 문명이 기원전 3000년경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입니다. 구뚠 파당의 건축 기술은 경이롭습니다. 이 유적은 무게가 수톤에 달하는 화산암 기둥을 정밀하게 배열하여 계단과 방을 형성하였습니다. 일부 기둥은 육각형으로 자연스럽게 갈라진 형태지만 인공적으로 다듬어져 쌓인 흔적이 명확합니다. 이 돌들은 단순히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지진의 강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자바섬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인데 구뚠 파당은 수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시 도구인 돌 망치나 구리 끌로는 불가능한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연구자들은 이 돌들을 운반하고 가공하기 위해 복잡한 도구와 조직화된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둥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채석장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퀴나 대형 짐승 없이 이를 옮겼다면 로프 시스템, 통나무 롤러 혹은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구뚠 파당의 구조는 단순한 무덤이나 의식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발굴 중 발견된 지하 공간은 동굴이나 방처럼 설계되었으며 일부는 천문학적 정렬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방향으로 배치된 돌들은 태양이나 별자리, 특히 오리온 자리와의 연관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스핑크스나 나부타 플라야의 돌 원형과 유사한 특징입니다. 구뚠 파당은 단순히 지역적 의식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중심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연구자는 이곳이 초기 농업, 천문 관측, 심지어 사회적 조직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이런 복잡성은 순다랜드가 물에 잠기기 전 고급 문명이 존재했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신화와 구전설화는 이 가설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의 전통 이야기에는 대홍수와 잃어버린 땅에 대한 서사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자바섬의 순다족 신화에는 바다에 삼켜진 고대 왕국 순다프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말레이 반도의 원주민 오랑 아슬리 부족은 조상들이 큰 물에 의해 고향을 잃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설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순다랜드가 빙하기 말에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진 역사적 기억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원전 14,000년부터 11,000년 사이 지구 온도 상승으로 빙하가 녹으며 해수면이 약 120m 상승하였습니다. 순다랜드는 점차 물에 잠겼고 기원전 8,000년경에는 오늘날의 섬들만 남았습니다. 이 과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대재앙으로 각인되었을 것이며 그 기억은 세대를 이어 문화적 DNA로 전해졌습니다. 이 신화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의 바탁족은 대홍수로 살아남은 조상이 높은 산으로 피신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구뚠 파당과 같은 고지대일 수 있습니다. 태국의 홍수 신화는 배를 타고 살아남은 가족을 묘사하며 이는 순다랜드 주민들이 바다로 흩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설화들은 고고학적 증거와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순다랜드의 해저 탐사는 침수된 강바닥과 해안선의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초기 정착지의 잔해로 보이는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순다랜드가 단순한 평야가 아니라 마을,
농경지, 심지어 초기 도시를 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5만 년 전 아프리카로 시선을 돌려보았습니다. 유전학은 현대 인류가 약 20만에서 15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기원했음을 보여줍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은 오늘날 모든 사람이 한 여성, 소위 미토콘드리아 이브의 후손임을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인류의 유일한 조상이 아니라 그녀의 유전자가 살아남은 많은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5만 년 동안 이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공식 역사는 그들이 사냥과 채집으로 단순히 생존했다고 보지만 이는 너무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아프리카의 고고학적 증거는 초기 인류가 단순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남아프리카 블롬보스 동굴에서는 10만 년 전의 장신구와 조각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상징적 사고와 예술적 표현의 증거입니다. 케냐의 올로르게사일리 유적은 30만 년 전 정교한 석기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문화를 만들고 지식을 축적하였습니다. 초기 문명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은 1만 년 전까지 초원과 호수로 덮인 녹색 사하라였습니다. 이곳에서 농업과 목축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천년경 사막화가 진행되며 이 문명은 흩어졌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역사의 조각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스핑크스, 괴베클리 테페, 나부타 플라야, 피라미드, 모헨조다로, 수메르, 테오티우아칸, 티아와나쿠계의 기원, 아틀란티스, 순다랜드 등 이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문명은 만천년 전, 어쩌면 15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읽고 정밀한 건축을 했으며 생물을 조작하고 자연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해성, 화산, 홍수는 그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들은 어떤 다른 외계 문명의 잔재이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품고 다음 여정에서 만나보겠습니다.